오늘 제 두 번째 존재의 일위성과 존재의 이름들의 다수성 두 번째 시간이고 페이지는 65, 76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떠올려 보면 하이데거 비판이 주를 이뤘죠. 현상학 비판. 음, 현상학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의식의 기반을 둔다는 거. 의식 이하의 차원을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뭐였죠? 우리의 말, 하이데거에서 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언어라는 게 존재의 집 이런 말도 쓰니까 언어가 특권화돼 있죠. 의식의 특권화이기도 하고 또 언어의 특권화이기도 하고. 들레즈한테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어떤 것 하나도 특권화일 수는 없는 거죠. 특권적일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그걸 분리종합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포코의 책으로 하면 말과 사물이 서로 관련을 안 가져야 되는 거죠. 말과 사물이. 보통 우리는 사물보다 말에 더 중심을 두는데 관련성이 없는 것?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번째 일위성이라는 게 뭔지 존재자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개별화하는 차이들. 아, 이게 존재자들이죠. 개별화되는 그런 차이들이 있겠죠. 존재 각각의 형식 안에서 주어지는데, 그러나 이 차이들이나 존재자들은, 어, 예를 들어서 일반성들이 지닐, 하나의 종 또는 일반성 또는 유형 아래서 사유될 만한 것을 개별자라고 할 경우, 이런 개별자들이 지닐 고정성, 분배와 분류의 능력을 결코 지니지 않는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음. 그 다음 문장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들레즈에게 있어서 존재자란 뭐냐? 존재자란 강도를 갖고 있는 국지적인 디그리예요, 디그리. 강도의 정도차인 거죠. 우리의 존재자라고 하는 건. 영능의 굴절. 영능이 뭐냐면 바로 존재죠. 존재가 영능이라고 한다면 영능이 이렇게 굴절된 걸 존재자라고 하고 끊임없이 동적이며 전적으로 특이한 것들, 즉 특이성들인데 그것들은 움직이는 것들이죠. 움직이는 특이성들이고 국지적인 뭐죠? 강도의 디그리이고 차이고 그다음에 영능의 굴절들이에요. 그죠? 이걸 뭐라고 했냐면 영능이란 존재의 한 이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존재자들은 뭐냐면 일자가 존재죠. 존재의 표현적 양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존재의 표현적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윗문장으로 올라가 보면 존재자들은 종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일반성이 있죠. 인간이라는 일반성 이런 거 있죠. 그죠? 인간이라는 일반성 이런 종들 이런 것들을 어떤 개별자라고 말할 때 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때 그런 고정된 것, 그런 능력을 갖고 있냐? 인간, 동물, 식물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것들은 존재의 영능이 표현된 것임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죠. 대충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와 같은 존재자들은 뭐냐면 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자가 아니라 영능의 표현들인 거죠. 그냥. 영능의 표현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뒤따르는데, 즉 존재자들 간의 수적인 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해서 6명 있는데 이 6명이라고 하는 수적인 구분은 양태적 구분이고 실제적 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6명이라고 하는 구분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영능이 그냥 이렇게 표현됐을 뿐이에요. 그죠? 개별자로. 6개라고 하는 게 우리의 관계 본질이 아니에요. 6명으로 있다는 게 우리의 본질을 표현하는 게 하나도 아니죠. 예를 들어 한 명이 더 온다고 해서 우리 본질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적인 구별 같은 것들은 실제적 구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달리 말해 분명히 존재자들은 서로 같지가 않고 우린 다르죠, 서로. 그들은 같은 의미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그로부터 존재가 이야기되는 것. 뭐 되게 어렵게 표현됐는데요. 넘어가서 그로부터 존재가 이야기되는 것이 보여주는 다이성.
그러니까 우린 존재가 다르죠. 존재자가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갖는 그 다이성이 있죠. 그죠? 우리가 남자, 여자, 뭐 그다음에 뭐 연장자, 연속자 이런 다이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다이성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이성을 존재의 내재적인 양상들의 다이성, 즉 존재자들을 인정해야 하지만 철학자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결코 이런 사실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 다른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들레즈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존재란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같고 이리적이라는 것. 따라서 존재는 모든 존재자들로부터 이야기되되 유일하고 같은 하나의 의미로 이야기된다는 것. 이게 바로 일위성이죠. 그죠? 그래야 의미들의 다수성이나 존재자들이 보여주는 다의적인 것은 위상도 위상이 없다는 것. 그래서 존재 일위성은 존재자들이 보여주는 의미의 다양성에서 가리켜진 것이 무조건 같은 것. 그러니까 존재 일위성이란 수많은 존재자들이 가리키는 게 있겠죠. 존재자들이 가리키는 그 한 가지,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나아가서, 어, 원칙상 그렇다는 주장이 아니고, 일위성이란 정확히 뭐냐? 우리가 구분되는데, 구분되는 모든 존재들에게 의미가 존재론적으로 동일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미가 동일해지려면 어디의 차원으로 가야 되냐면,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층이죠. 우리를 존재층에서 봐야만 의미가 동일해지는 거죠. 존재론적인 명제 안에서 볼 때 개별화하는 양태들, 개별적인 양태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개별적 양태들에 있어서 그리고 수적으로 구분되는 지시체들에 있어서 존재론적으로 같은 것은 의미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위성이다, 하나의 같은 의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존재 일위성은 존재가 무엇으로부터 이해하게 된다고 할 때 바로 그 무엇 모두의 유일하고 무엇이 뭐죠? 존재가 무엇으로부터 이해하게 된다고 할 때 그 무엇 모두의 무엇은 뭐죠? 뭐죠? 존재자? 있겠죠. 그죠? 그 존재자들 모두의 유일하고도 같은 하나의 의미 이렇게 된다는 거죠. 동일한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위성은 수많은 존재자들의 동일한 의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그러나 일위성의 논제를 이처럼 완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불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즉 이러한 논제를 따를 경우 다수, 즉 존재자들, 의미와의 결과들이 이제는 궁극적으로 환영, 시뮬라크르라고 돼 있죠. 환영의 질서로부터만 요리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렇게. 이게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이 일위성을 유지하려면 이 다수의 존재자들은 뭐냐? 그것은 그냥 시뮬라크의 환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안에서 다수를 배치하는 수적인 차이, 우리의 6명이라고 하는 이 수적인 차이는 그 수적인 차이가 가리키는 존재의 형식과 더불어 고려될 경우 순수하게 형식적인 차이로 또는 또 그 수적인 차이의 개별화와 더불어 고려될 경우 순수하게 양태적인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6명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양태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6명으로 존재한다는 건 가상에 불과한 거죠, 사실은. 이거 자체가 본질이라면 여섯이 실제한다면 시뮬라크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가상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여섯 자체가. 여섯 자체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본질은 존재에 있으니까 우리가 달라도 존재 의미가 하나라면 그죠? 우리가 지금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그저 양태상의 차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름이 그냥 환상 같은 거죠. 만약 우리가 들레즈를 따라서 마치 그렇게 해야만 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어떤 실제도 지니지 않는 모든 차이와 일자의 위상을 자신의 존재론적 위상으로 지니는 모든 다수성을 시뮬라크르에 등록을 한다면 결국 존재자들의 세계는 뭐냐? 존재의 환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 바디우가 보기에.
존재의 일일성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죠? 각각 존재하는 존재자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특권적 왕이고, 뭐 신은 예를 들어 초월적 세계 존재고, 각각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존재의 그냥 표현에 불과하다면, 이 존재자들은 전부 다 시뮬라크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본질이 존재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냐?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 같은 결과는 기이하게도 플라톤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하죠. 더 나아가서는 신플라톤주의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신플라톤주의는 플로티누스를 주로 지칭하는 건데, 유출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죠? 신의 세계에서 점점점 유출되어 나와서 인간의 세계까지 도달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같은 결과 속에서 역설적인 일자 또는 탁월한 일자가 내재적 방식으로 존재자들의 행렬을 낳는 모습. 일자가 너무 탁월해진 거지, 지금. 존재가 너무 탁월해졌어요. 나머지는 다 환상이 됐으니까. 그리고 일자는 존재자들의 이리적인 의미를 분배하고, 이때 존재자들은 일자의 영능과 관련해서 오로지 그와 유사한 것만 될 수 있다. 즉, 플라톤적이다. 그런 거죠. 일자가 존재자들에게 동일한 의미가 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유일한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존재에 있는 거죠. 존재. 그럼 존재자 자체는 큰 의미가 별로 없죠.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본질적인 것은 존재, 즉 플라톤으로 본다면 이데아인 거죠. 이데아에 있고 그 다음에 책상이 있고 책상을 모방한 그림 책상이 있는 거죠. 그림 책상이 바로 우리인데 그림 같은 거죠, 우리는. 플라톤한테 중요한 건 이데아잖아요, 이데아. 이데아고 그림 책상은 가상이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구도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바디우가. 들레즈의 구도가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존재 일성을 내세우다 보면 플라톤주의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들레즈가 동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들레즈에서 끊임없이 지지되는 니체의 계획, 즉 플라톤주의를 뒤집는다. 들레즈의 주장이 뭐냐면 현대 철학은 플라톤주의의 전복이라고 했거든요. 플라톤주의를 뒤집는다는 계획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 본인의 모습이 플라톤주의 같은데 왜 플라톤주의를 뒤집었다는 거지? 뒤집지 못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플라톤주의를 뒤집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이런 질문도 바디오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막 그냥 받아들인 게 너무 익숙하니까 들레즈가 플라톤주의를 전복하라 해서 우리도 열심히 전복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들레즈가 플라톤주의 같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다시. 전복한다는 건 또 뭐지? 이런 문제에 빠졌습니다, 지금. 존재 이름들의 다수성. 음, 들레즈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대답한다. 플라톤주의를 뒤집는다는 것은 환영들을 승격시키고 시뮬라크를 그들의 권리를 긍정하는 것이다. 의미의 논리에서 인용을 했네요. 사실 그 근본상 들레즈주의는 일종의 교정된, 재교정된 플라톤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레즈주의는 플라톤주의라고 볼 수 있다. 근데 그건 교정한 플라톤주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네. 보겠습니다. 먼저, 의미가 일자를 따라서 분배되고 존재자들이 환영의 질서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죠? 그리고 개별적인 차이들이 그것들을 이리적 존재에 관련시키는 정도들로 어떻게 배치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존재자들을 환영들로 사유하는 행위 안에 이미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되죠. 다시 읽어보면 다시 첫 번째, 먼저 의미가 일자를 따라서 분배되고 존재자들은 환영의 질서고 여기 충분히 이해되죠. 그죠? 두 번째, 개별적인 차이들은 뭐냐? 즉 정도들이죠. 정도들. 아까 그죠? 영능의 정도들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런 정도들 어떻게 배치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존재자들을 환영들로 사유하는 행위 안에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존재자들은 시뮬라크르인데 시뮬라크르라는 게 뭐냐면 존재의 정도들로만 보는 거죠.
정도, 그러니까 양적인 걸로만 보는 거죠, 들레즈는. 본질로 보는 게 아니라 존재가 갖고 있는 것의 양적인 차이들로만 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환영들이나 존재자들을 격화시키고 무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결코 이러한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레즈는 플라톤이 이 같은 도출을 행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는 거. 이게 되게 핵심인데 뭐냐면 다시 읽어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시뮬라크르들을 무화시켜야 된다고 플라톤이 꼭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들레즈는 플라톤이 그랬다고 주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들레즈가 플라톤을 곡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오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참. 그 플라톤의 가짜 플라톤을 만들어 놓고 이걸 막 전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사실은. 들레즈에 따르면 환영들을 격화시키고 무화시키는 것과는 정반대로 차라리 우리는 존재의 이리적 영능에 대한 즐거운 증명들로서의 환영들의 권리, 즉 이리성이 보여주는 환영들의 권리를 긍정해야 된다. 이건 들레즈의 말이라는 거죠. 플라톤은 격화시켰다는 거고 우리는 긍정하자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들레즈인데 따라서 들레즈가 여기에서 플라톤에게 추가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 즉 그의 눈에 플라톤을 전복하며 뒤집는 것처럼 보이는 추가는 그러니까 이게 뭐죠? 들레즈가 플라톤을 재교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이것은 이처럼 환영은 가정된 그 어떤 모델과 동등치 않다. 이게 뭐죠? 가정된 어떤 모델이 이데아죠. 이데아와 다르다는 주장. 또는 환영들을 실제적 원형들, 즉 이데아겠죠. 이데아에 종속시키게 될 그 어떤 서열, 위계가 존재 안에 있다는 주장이 실제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게 뭐죠? 들레즈가 플라톤을 비판하면서 전복하면서 만들어낸 논리죠. 그러니까 존재와 시뮬라크르 사이에 위계가 없다. 플라톤은 위계를 만들었는데 위계가 없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들레즈는 어떤 주장을 하는 거죠? 존재도 인정하고 시뮬라크르도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개를 다 인정하면 어떤 거 하나가 중심이고 어떤 거 하나는 시뮬라크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뭘까요? 이론적 방법이. 우리가 들레즈를 모른다고 쳐도 이론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고안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존재가 있어요. 존재가 바탕인. 나타나는 물질들은 존재자들은 환영이라고 보잖아요. 존재도 인정하고 환영들도 인정하면 이 둘 사이는 어쨌든 위계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플라톤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플라톤이 이렇다. 그럼 이 환영들을 긍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럼 존재가 있는데 환영들을 긍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존재론적 차이. 예? 존재론적 차이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뭘까요?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있고 존재자들이 이렇게 있다. 존재가 있고 존재자들이 있다고 이런 구도에서는 어쨌든 존재자들은 격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방법이 뭐죠? 방법이 이 논리적으로 환영들이 곧 존재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존재를 따로 설정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이해 가시죠? 이제 그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아울러 들레즈는 플라톤이 존재론적 일위성의 논제를 엄격하게 유지하지 않았다고 또 의심해요. 두 번째죠. 첫 번째 교정을 한번 했죠. 플라톤은 이랬다. 두 번째 교정이 나오는 거죠. 일위성의 논제를 끝까지 밀고 가지 못했다는 거죠. 존재론적 일위성의 논제를 따라서 만약 존재가 무엇으로부터 이야기된다고 할 때 바로 그 무엇, 즉 존재자죠. 존재자 모두의 유일하고 같은 하나의 의미로 존재가 이야기된다고 한다면 모든 존재자들은 이제 동일하게 환영들을 이루고 그의 차이가 순수하게 형식적이거나 양태적인 강도상의 굴절을 통해 일자의 살아있는 영능을 긍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플라톤을 다시 한 번 더 분리종합과 대립시키게 된다. 이렇게 돼요. 음. 왜냐하면 이렇게 사유된 존재자들은 그들 사이에 그 어떤 내적 관계도 없죠. 내적 관계도 없이 또 그 이데아가 무엇이든지 간에 초월적인 이데아와의 어떤 내적 관계도 없이 오로지 분리되어 있고 발산하는 환영들 뿐일 것이다. 그렇죠, 그죠? 일자의 내재적 생산물로서 인지된 세계는 음, 일종의 작품이지 하나의 상태가 아닌데 이건 무슨 말인지 애매한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데미우르고스가 적 작품인데 하지만 서열화되지 않은 작품은 분명히 공존들의 집약이자 사건들의 동시 발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따라서 플라톤이 가지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을 대립시키는 것처럼 이게 지금 뭔지 아시죠? 가지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 감각적인 것은 센서블한 것이고 가지적인 것은 뭐죠? 생각만 할 수 있는 것. 기하학적 사유 같은 것이죠. 이데아에 대한 사유도 가지적인 것이죠. 생각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지적인 것은 사유만 할 수 있는 것을 대립시키는 것처럼 환영들을 그들에게 부족한 실제와 대립시키는 것보다는 환영들의 동등한 공존을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실제적 일자에게 더 합당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플라톤은 대립시켰다는 거죠. 플라톤의 체계를 보면 가지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을 대립시키고 더 우월한 걸 가지적인 것에 뒀어요. 뭐, 생각만 할 수 있는 것, 감각적인 것보다. 실제는 결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오로지 환영은 환영이어야만 함을 근거 짓는 것 안에만, 즉 환영을 구성하는 차이의 순수하게 형식적이고 양태적인 성격 안에만 있는 것이다. 환영은 차이의 형식적이고 양태적인 성격 안에만 있는데 이 환영을 구성하는 차이의 순수하게 형식적이고 양태적인 성격인데 이 차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요. 설명이 엄청 건너뛴 건데요. 좀 놔두겠습니다. 존재의 이리적 실제가 자신 안에서 차이를 지탱하며 차이에게 하나 유일한 의미를 분배한다면 차이의 순수하게 형식적이고 양태적인 성격은 이 실제에 대해서 환영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음, 그 지금 플라톤은 두 번째 교정을 하고 있는데 일위성의 논제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게 두 번째 비판이잖아요. 왜냐하면 왜 못했냐면 플라톤은 가지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을 대립시켰어요. 이게 대립시키는 순간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가지적인 것이 더 존재적이고 감각적인 것은 그것으로부터 타락한 것,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어, 차이의 순수하게 형식적이고 양태적인 성격은 뭐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지적이고 감각적인 것이죠. 플라톤으로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는 이 실제에 대해서 환영을 구성하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더 지배적이거나 이러지 못해요. 그런데 플라톤은 어, 그 80쪽 제일 첫 번째 문장 같은 말이죠. 이렇게 사유된 존재자들은 내적 관계도 없고 그들 사이에. 그죠? 초월적 이데아 그 어떤 내적 관계도 없이 분리 발산하는 환영이다. 이렇게 돼 있죠. 분리하고 발산하는 환영. 그죠? 근데 이 둘 사이에 우월과 서열을 매겨놓은 거죠. 서열을 매겨놓은 거죠. 그래서 그 문장, 자,
DR303이라고 되어 있는 중간에 차여 반복 다음 문장. 따라서 플라톤이 가지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을 대립시키는 것처럼 환영들을 그들에게 부족한 실제와 대립시키기보다는 이게 뭐죠? 환영들과 그 다음에 실제를 대립시켜 놓은 거죠, 지금. 이데아와 시뮬라크를 대립시킨 거죠. 서로 대립시키기보다는 환영들의 동등한 공존, 이렇게 사유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교정을 하고 있다. 첫 번째 규정은 뭐죠? 플라톤은, 어, 환영들을 격화시켰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거기서 발생하는 양태들의 우월 관계, 뭐죠? 우열 관계를 만들었다. 이런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바디우가 비판을 해요. 들레즈가 보기에 플라톤의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근데 요게 과연 정확한 거냐를 짚는 거예요, 지금. 요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감각적인 것들까지 포함한 존재자들을 이처럼 가지적인 것들의 내재적 차이와들로 그리고 환영의 실증성으로 인식하는 입장으로부터 과연 플라톤이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나로서는 의심이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로서는 플라톤이 정말 그런 거냐? 음. 그러니까 들레즈처럼 그 이해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죠? 이리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감각적인 것들과 가지적인 것을 분리해가지고 위계를 삼지 않고 가지적인 게 뭐죠? 이데하고 들레즈 용어로 하면 존재죠, 존재. 존재들의 차이화로 나타나는 게 감각적인 것들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한 존재자들. 그렇게 보는 것하고 플라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냐. 요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읽어는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를 보면은 선의 초월성에 대한 언급이,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게 플라톤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이데아는 이데아인데 최고 이데아가 선의 이데아란 말이에요. 좋음의 이데아죠. 좋음의 이데아인데 그 초월성에 대한 언급이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플라톤이 한 말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대화 상대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말을 비판하려고 한 거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말을 누가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선의 초월성을 플라톤의 대변자인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소피스트가 하고 있다면 소피스트는 비판되는 거니까. 그럼 비판하려고 하는 말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고. 두 번째, 파르메니데스에서는 일자의 위상이 오로지 역설과 논리적 공경의 요소 안에서만 파악된다고 돼 있어요. 일자가 뭐냐면 서열 위계가 아니라 역설, 논리적 공경. 그러니까 역설과 논리적 공경 속에서 일자가 파악된다는 게 뭘까요? 일자가 어떤 확실하게 그 계층화된 위계를 갖는다랄지 그런 게 아니라 일자 자체가 이미 수많은 역설과 패러독스 이런 걸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일자가. 그러니까 완벽한 위계로 구성된 게 없다는 거죠. 플라톤에게 일자 자체가.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사실들은 무척이나 놀랍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장애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자에게 순수하게 사건적 위상을 제한하는 길밖에 없는 바 실제로 이 유일한 길은 들레즈의 다음과 같은 글과 그대로 화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자를 이제 실체가 아니라 사건으로 보는 거죠. 이제 실체로 보지 않고 사건으로 보는 거고 어, 왜냐하면 사건은 레즈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사건은 이 기존의 질서에서 보면은 논리적 공경이나 역설과 같은 것이에요. 사건이라고 하는 거. 어, 오로지 자유로운 인간만이 모든 폭력들을 하나의 유일한 폭력 안에서 이해할 수 있고 하나의 유일한 폭력이 뭐냐면 존재죠. 존재. 여기서 나타나는 폭력들이 작은 사건들일 테고 모든 소멸적인 사건들은 하나의 유일한 사건, 즉 존재죠. 존재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문자 사건이 있고 여기에서 이것의 표현이 소문자 사건들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이미 그 자체로 이미 역설과 곤경과 이런 것들 있죠. 수많은 카오스들 같은 것이고 그것의 표현들이 수많은 사건들이라는 거죠. 같은 실체가 아니라면. 그다음에 여기서 대문자로 표시된 사건은 혹시 들레즈식의 선이 아닐까? 들레즈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이데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문자 사건이라는 게. 만약 그것이 자유로운 인간의 성향을 요구하고 비춰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플라톤이라고 하는 게 들레즈가 거리를 두면서 들레즈가 만들려고 하는 세계 있잖아요. 존재 일위성의 세계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플라톤을 다시 읽으면 들레즈처럼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 문장은 이제 들레즈식의 선이 아닐까. 대문자로 표시된 사건이란 뭐냐면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 저거 아니냐. 선의 이데야. 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른 언어를 다르게 한 거 아닐까? 이런 거. 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플라톤을 정밀하게 읽으면 들레즈처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플라톤으로부터 수많은 철학들이 플라톤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플라톤을 비판하고 또 비판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모든 철학자들이 다 플라톤을 비판하면서 니체도 비판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칸트도 뭐 그렇게 하는 거 같고. 플라톤한테 한 면만 있었다면 플라톤은 그냥 매장됐을 것 같아요. 의미가 없는 존재. 근데 그 철학이 너무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 환영들을 존재의 일위성이 실증적으로 나타나는 차원으로 보면서 그들을 격상시키는 일이 들레즈가 주장하는 것처럼 플라톤주의를 뒤집는 것이라고 해보자. 뭐 해도 플라톤에게서도 그랬듯이 여전히 들레즈에게도 존재 이름들과 관련한 까다로운 질문이 남는다. 음, 이름의 문제가 남는데요. 플라톤이 이데아라고도 했다가 뭐 선이라고도 했다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가 이렇게 이데아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음. 과연 이리적인 것에 합당한 이름이 뭘까? 이리적인 것에 대한 명령 그 자체는 정말 이리적이냐? 그리고 존재가 하나의 유일한 의미로 이야기된다고 할 때 바로 이 하나의 유일한 의미의 의미를 어떻게 고정을 할까? 그러니까 하나의 유일한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지? 이리적 의미를 의미로 만드는 존재의 하나의 이름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즈는 일상적 확인 사항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동일한 별을 저녁별이라고도 부르고 새벽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름들이나 명제들이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 않고 같은 사물을 지시할 수가 있어요. 그죠? 사물 하나를 지시하기 위해서 이름을 여러 개 쓸 수가 있단 말이죠. 선생이라고 쓸 수도 있고 나쁜 놈 이렇게 쓸 수도 있듯이. 그죠? 물론 이런 식의 의미 구분이 일종의 실질적 구분이면 분명한데 그러나 이런 식의 의미 구분은 수적인 것과는 무관하지만 그 이상으로 존재론적 것도 좀 무관하다. 그것은 너무 기하학적 구분인 것 같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존재를 이야기할 경우에는 이름들의 의미에 대한 이 같은 형식적 구분에 만족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존재의 본질적 속성이란 한 문장 띄어서 수적 동일성이 아니고 존재는 그가 무엇으로부터 이야기된다고 할 때 바로 그 무엇 모두의 유일한 하나의 의미이니까 따라서 존재의 이름에 관한 질문은 어쩔 수 없이 역설적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모든 것에 대한 하나의 의미, 결코 확정된 하나의 이름을 일 수 없기에 들레즈 역시 임시적이고도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는 존재라는 이름을 예외로 하고 우리는 단지 이름들의 가치를 실험해 볼 뿐 다른 것을 행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사실은 들레즈의 저술의 상당 부분이 다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즉 푸코든 마조우든 일단 사유의 한 케이스라는 강제가 주어진 상태에서 존재의 한 이름을 시도해 봅니다. 그러니까 푸코의 경우에서 존재 이름을 시도해 보고 마조우에서 존재 이름을 시도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본질적 속성인 일위성에 비춰서 이 이름의 적합성을 평가하게 될
사유의 어떤 프로토콜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조술의 상당 부분이 전개되는데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례들에서 존재를 한번 시험해 보는 거죠. 이름이 맞는지. 결국 이런 실험들이 전개됨에 따라서 하나의 유일한 이름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 하나의 이름으로는 안 되고, 즉 두 개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존재는 반드시 하나의 유일한 의미로 이야기 되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영능이 보여주는 합치와 관련해서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 영능이 보여주는 합치는 뭐냐면 그 존재의 차원이에요. 존재의 차원. 존재의 차원과 두 번째, 이 영능이 그 자신 안에서 현실을 하고 있는 발산하는 환영들의 다수성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돼야 되니까 그 영능이 보여주는 존재의 차원과 그것이 표현되는 다수성의 차원 두 가지 차원을 갖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존재론적으로 볼 때 스피노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으로 구분을 했어요. 능산적 자연은 뭐죠? 신이죠, 신. 이 자연을 신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생산된 것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는 걸 소산적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죠? 음. 소산적 자연들이 전부 모이면 능산적 자연이 됩니다. 시- 실제로 산출한 자와 산출된 것, 이렇게 구분을 해요. 능동과 수동으로 스피노자도. 그러니까 두 가지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스피노자도. 하나의 신이지만.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이 실제로 구분되지 않는 것, 그 이상으로 존재에게는 그 어떤 실제적 구분도 없지만 이름에 있어서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스피노자는 두 개가 안 구분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구분된단 말이죠. 능산과 수산으로. 때로는 존재의 직접적인 진료 안에서, 때로는 존재의 형식들 안에서, 존재의 일일성에 대한 사유를 위해 강조의 역할을 행할 그 어떤 이원적 분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존재의 직접적 진료가 뭐죠? 이게 바로 존재일 테고, 그죠? 현실화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양태들 수준이겠죠. 이런 분배가 계속된단 말이죠. 이름들에서. 이처럼 오로지 하나의 유일한 의미만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이름이 필요하다. 실제로 플라톤, 감각적인 것과 가지적인 것, 음, 일자에 이르는 길로서의 구분, 플라톤으로부터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가 관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한 들레즈의 특징은 그의 실험적 스타일과 걸맞게 존재를 간격 또는 명칭상의 중복면으로 명명하게 아주 풍부하게 나열된 개념들의 쌍을 제안한다는 거예요. 들레즈는 아주 많은 개념들을 등장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많은 경우들과 이름들의 쌍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그의 저서에 근거해서 아주 철저하게 목록을 작성하면 최대한 10개 정도의 쌍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철학들과 비교해보면 이건 적은 수가 아니라는 거죠. 들레즈의 천재성은 어, 한 문장 뛰어넘어서 일위성이라는 존재론적 논제와 다수의 허구적 성격을 그 어떤 철학자들보다도 어, 존재론적 논제와 다수의 허구적 성격, 시뮬라클이죠. 존재론적 논제와 시뮬라클의 허구적 성격을 그 어떤 철학자들보다 열정적으로 유지한 일에 그 자체로 연관된 작업. 즉, 그가 행한 존재 이름들의 다수성이라는 작업. 그래서 천재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름들의 다수성. 음. 다음 달라.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논의는 먼저 들레지적 건설의 방법을 명확히 확인하고 본인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아주 중요한 쌍들, 즉 사건의 독트린과 관련해서는 잠재와 현실성, 잠재성과 현실성, 인식과 관련해서는 시간과 진리, 행위와 관련해서는 우연과 영원행위, 주체와 관련해서는 주름과 외부. 하여튼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를 검토해 보겠다. 그럼 벌써 이름이 8개가 나오잖아요. 8개를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단계들을 따라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단계마다 선택된 이름이 무엇이건 간에 들레즈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란 다음과 같다. 즉, 존재는 언제나 이미 의미를 분배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긍정에 모든 것을 맡겨야만 한다. 순수한 긍정은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분배된 의미가 우리 자신마저도 알지 못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바로 그곳에 우리는 자아의 환영을 포기하면서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자아의 환영은 뭐냐면 자아라고 하는 인격성 있죠. 독립성, 인격성, 개체성을 포기해야 된다. 그 순수한 긍정에 머무를 수 있으려면 그 존재의 순수 긍정에 머무르려면 자아라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유라는 것은 주사위를 던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되게 어려운 말을 던져놓고 끝냈는데요.
그러니까 철학적 사유라고 하는 건 존재를 사유하는 건데요. 그죠? 철학적 사유는 존재를 사유하는 건데 그 존재를 사유하기 위해서는 자아를 포기해야 돼요. 자아를 포기하고 자아 이전의 단계로 가야죠. 자아 밑바탕의 단계. 그 밑바탕의 단계가 뭐냐? 니체 개념으로는 주사위 던지기. 아시겠죠? 주사위 오늘 해서 이 도박한다는 건 돈을 번다 이런 뜻도 있지만 뭐냐면 내 존재가 완전히 해체되고 새로운 존재를 거듭나는 형태를 산다는 거죠. 주사위를 던지는 거. 우연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우연을 총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이 세계의 우연들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자아가 없어져야 돼요. 나를 지킨 채 우연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존재의 일위성을 순수하게 긍정하려면 자아를 포기해야 되고, 그러면 그건 주사위 던지기를 제대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순수한 우연이란 자아 이하의 층에 있는 거죠.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 차이와 반복에서 그 뭐? 들레즈가, 음. 네네네. 들레, 들레즈가 그 차이를 그 일자로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반복을 일자로 보고 있는 근데 그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차이가 분명히 함께 있는 거죠. 차이는, 차이가, 음, 차이, 반복하게 되는 이유가 차이 때문이에요. 반복하게 되는 이유가 차이 차이 때문이다. 때문이고, 반복의 목표도 차이에 이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그때 뭐 벼락 치는 거 있잖아요. 음, 그게 이제 전압차가 이제 벼락을 만드는 거잖아요. 음. 그 전압차가 일자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그 일자? 저, 어, 음, 일자는 그것과는 또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차이들의 세계가 일자죠. 차이들의 세계가 일자? 그렇죠, 그렇죠. 존재라고 했던 거, 그게 차이들로 이루어진 세계죠. 차이만 가득한 세계. 그러면은 그 차이를 존재자들로도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존재자들 층에서는, 그 차이가 인격적 동일성 이런 식으로 음, 개별자의 동일성? 음, 이렇게 묶여버려요. 음, 순수한 차이로 가려면 그 음, 인격성 이전에 자아라고 하는 음, 확장을 파괴하면서 가야 돼요. 음. 그 이전의 차원이 그 밑에 층위가 있는 거죠. 의식이라면 그 밑에 무의식 층위가 있고, 그러니까 존재자들이랑 마치 뭐 종으로 이렇게 막 묶고 하는 것처럼 음, 어떤 동일성을 이렇게 묶이는 세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그 니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신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음, 신의 죽음과 동시에 니체가 초인의 이런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왜 초인이냐? 신의 죽음이 자아의 죽음까지 도달해야 돼요. 신의 죽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음, 자아를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자가 초인이에요. 니체는 그걸 정확하게 읽은 거죠. 신이 죽었다는 건 니체 이전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근대 들어서면서 신은 죽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니체가 죽인 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성실성이 신을 죽였는데 기독교가 성실하라고 말하지 않으면 늘 자신한테 성실하라고 자신한테 계속 성실했더니 신이 안 나타나는 거죠. 신이 없구나 알게 된 거죠. 이것도 성실해야지. 그래서 신이 죽었단 말이에요. 니체가 죽인 게 아니죠. 니체는 자아의 죽음, 초인의 도래를 고유하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걸 묶어서 들레즈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이라고 하는 초월성도 없고, 자아라고 하는 동일성도 없고, 초월성과 동일성이 되어야 이 차이의 세계가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음. 방법? 반변증법적 방법. 어떻게 존재자를 사유할까? 또 어떻게 특이한 존재자들의 창조적 강제 아래에서 사유하면서 존재에 접근해야 할까? 존재자를 어떻게 사유하고 또 존재를 어떻게 사유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들레즈에게 있어서는 사물들이 일일적이고 분할이 불가능한 존재의 전 영역에 걸쳐서 전개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물들은 일의적이고 분할 불가능한 존재 속에서 펼쳐지는 것인데 따라서 만약 사유가 분할이나 고정된 틀을 미리 세워버린다면 좀 전에 읽었죠? 일의적이고 분할이 불가능한 존재죠. 그러니까 고정된 틀, 분할이나 고정된 틀을 미리 세워버리면 사유가 그게 존재자들의 일을 따라서 분배되면 우리는 사물들의 전개를 존재론적으로 인지할 수가 없다. 이건 충분히 이해가시죠? 기존의 틀로 보면 안 된다. 따라서 말하자면 연속되는 분리들을 가지고서는 어, 단지 존재자를 통해서 존재를 파악하게 될 뿐이다. 이때 존재자는 뭐죠? 존재자를 통해 존재를 파악한다는 것은 그건 뭐죠? 분할이나 고정된 틀 속에서의 존재자, 즉 나라는 하나의 인격성을 통해서 존재를 파악하면 나는 아무리 해도 의식이나 인격의 층이 바깥으로는 존재를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되는 분리라고 하는 게 연속되는 분리 이게
정확하게 뭘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걸로 연결을 시켜보면 분할이나 고정된 틀이 이미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것과 대비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연속적인 분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틀로 되어 있으면 존재를 이해할 수는 없다. 들레즈는 그의 모든 저서 속에서 이런 종류의 과정에 대항하여 논쟁을 전개하고 이를 정착적 노모스 또는 유비라고 부른 바가 있다. 정착적 노모스는 한 번 했었죠. 그죠? 노모스는 분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정착적 분배가 있다. 예를 들어 절대의 이념의 질서 정연한 어, 전개 안에서 각 유형의 존재자가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해결의 변증법. 절대 이념, 여기 절대 이념이라고 했는데, 혹은 뭐 절대 정신이라고 해도 좋고, 그죠? 절대적 이념이 있는데, 거기서 각 존재자가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해겔은 그렇게 돼 있어요. 어, 절대 정신에 가장 가까운 건 철학이고,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건 예술, 거기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건 종교, 이런 식으로 위계를 다 잡아줘요. 플라톤의 이원적 분리의 방법. 이건 뭐냐면, 소피스트죠. 소피스트에서 낚시꾼을 정의하기 위해 쓰인 방법. 낚시꾼을 정의하기 위해서 기술을 갖고 있는 자, 테크네를 갖고 있는 자, 기술을 갖고 있는 자 중에서, 어,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잡는 자냐, 아니면 있는 것을 그냥 포획하는 자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낚시꾼은 어디 들어가는 거죠? 만들어서 하는 자가 아니라 있는 것을 물고기를 잡는 자니까 이렇게 그죠? 여기에 들어갈 때고 있는 것을 사냥하는 그 자들 중에 또 나누기 시작해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 나누는 과정이 있어요. 이 이원적 분리의 방법을 계속 쓰는 거죠. 이것이 전부 다 정착적 노모스에 해당한다. 해겔과 마찬가지로 플라톤에게 있어서도 사유는 존재에게 형식들의 분할, 그다음에 비대칭적 분배를 규정하고 이건 같은 말이죠. 분類방법을 좀 다르게 쓴 거예요. 또 사유하는 것도 이런 분배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소피스트나 이런 책을 보면 어떻게 분할하는지 계속 사유하고 따지고 있어요. 그죠? 제대로 분할했니? 뭐 이런 거. 심지어는 하이데거까지도 그가 말하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피지스 자연이죠. 테크네 기술이죠. 피지스와 테크네 간의 이 분할을 따라서 분배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존재는. 그러니까 자연이 그냥 드러나느냐, 자연을 인공적으로 드러내느냐,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 테크네 중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기술 이런 거죠. 우리의 기술, 그다음에 우리의 예술 뭐 이런 게. 정착적 노무스다. 고정적이며 동등하지 않은 방식으로 존재의 형식들을, 그러니까 동등하지 않은 것이니까 위계적이란 뜻이겠죠. 위계적으로 존재의 형식들을 분배해 가면서 존재를 사유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는 들레즈가 범주들이라고 부르는 거,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요 어떤 조작자로 취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 같은 거예요. 범주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음. 그러니까 피지스하고 테크네도 하나의 범주처럼 보는 거죠. 이게 제일 처음에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범주라는 말을. 진료 형상 실체 우연 뭐 이런 범주를 썼다는 거죠. 또한 존재론적 분할의 모든 고정성이 결과적으로는 이른성의 파괴를 가져오죠. 존재론적으로 분할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분할해버렸으니까 여기서 참된 낚시꾼, 가짜 낚시꾼 이렇게 계속 나뉘겠죠. 그러면 일위성이 없어지잖아요. 진짜와 가짜로 나뉘니까. 일위성의 파괴를 불러온다는 점을 범주는 존재의 의미들 중 한 의미에 알맞은 의미이기도 하는데 하나의 의미 정도 해당하는 거죠. 범주들에 의거해서 사유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실을 가지고서 존재는 여러 의미로 이야기된다고 주장하게 돼요. 범주를 통해서 하면은. 음. 이와 반대로 존재가 하나의 유일한 의미로만 이야기된다고 한다면 범주들에 의한 사고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사유는 범주들을 늘려간다든지 분할들을 무한하게 세밀화해가다든지 함으로써 존재 유목주의에 가까운 어떤 것 또는 환영들의 절대적 동등성 안에 울려 퍼지는 존재의 일위성에 가까운 어떤 것을
실현할 수 있다. 음. 이 경우, 지금 이게 뭐죠? 어떻게 한다는 거죠? 범주를 아주 늘려가면 어떨까? 이런 거죠. 범주를 개수를 아주 많이 해버리는 거죠. 그죠? 플라, 그죠? 칸트는 범주를 12개 만들었지만, 그죠? 범주를 한 200개 정도 만들면 존재를 다 포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 특이한 하나의 존재자는 분배들, 즉 분명히 고정된 분배들이지만, 범주는 아주 세밀하게 고정된 분배들이지만, 존재의 표현적인 순수 운동을 그의 내지적 생산물 안에서 모방하기 이를 정도로 그 수가 많은 분배들 사이에 성립된 일종의 교차로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사유가 플라톤이나 헤겔과는 달리 일위성에 해를 끼치는 단지 몇 개에 불과한 그런 형식적 분배들, 몇 개 안 되는 범주들, 안주하지 않는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사유는 그 궁극적으로 범주들을 가지고서 사유를 진정시키는 것, 즉, 잘게 쪼개는 것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게 쪼개서 하는 사람이 누굴까? 누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라이프니츠를 이야기하는 건가? 라이프니츠가 이게 무한을 사유하는 철학자거든요. 무한. 작은 것들이 무한. 이렇게. 라이프니츠를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음. 그의 특징인 엄격함과 금욕주의적 의지주의에 힘입어 블레즈는 결코 이런 길에 빠지지 않고 범주들의 리스트를 아무리 확대해도 재현을 아무리 무한하게 만들어도 결국은 소용이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존재는 여전히 범주들을 따라서 여러 의미들로 이야기되기를 멈추지 않고 그로부터 존재가 이야기되는 무엇 역시 일반적인 차이들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무한으로 확장해도 그것은 뭐죠? 그것은 일반성이 되고 만다. 아무리 인간을 아무리 쪼개고 성격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분할을 해도 결국 눈 하면 눈도 이미 인간 중에서는 작은 부분이잖아. 눈도 이미 일반적 개념이죠. 눈을 더 줄여서 수정체 이래도 또 일반적 개념이잖아요. 수정체에 해당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죠? 일반성들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줄여도. 세포? 세포도 일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거는 방법이 안 된다. 따라서 들레즈가 보기에 진정으로 철학적인 방법은 범주적 분배들에 의거해서 존재의 의미를 분할하는 일을 또는 사전에 준비된 형식적 구분들이 아무리 세련됐다고 해도 그런 구분들에 의해서 존재 운동에 대해 근사치를 만드는 일을 금지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존재의 일성과 존재자들의 다이성을 유나 종들에 의한 매개 없이 지금까지가 전부 다 뭐냐면 유종의 매개죠. 세포도 하나의 유라고 볼 수도 있고 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세포를 더 키우면 뭐죠? 인간은 유지만 세포는 더 작은 종이지만 세포조차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도 유나 종이에요. 범주들은 유나 종이죠. 종에 의한 매개 없이 유형들이나 상징들에 의한 매개 없이 즉 범주들과 일반성 없이 전체적으로 함께 사유하는 것. 이 방법을 들레즈가 찾았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인가 봅니다. 따라서 들레즈의 방법은 매개들의 의존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래서 반변증법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증법은 매개를 거치고, 매개가 중요하죠. 어, 자본주의가 있으면 자본주의에 대립하는 안티테제가 뭐죠? 공산주의겠죠. 그죠? 자본주의에 대립하는 안티테제가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에 대립하는 이 안티테제로서의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서 대립을 하게 된 거죠? 둘 다 사회라는 매개 개념이 있는 거죠. 사회 중에 대립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같은 사회가 아니면 대립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매개 개념으로 자꾸 보는 거죠. 변증법이라는 게. 매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범주다. 그래서 매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음, 매개는 최소한 두 개의 존재자들 중 하나의 존재자에게 내적인 관계 아래서 하나의 존재자로부터 다른 하나의 존재자에게로 이행할 것을 주장한다. 이게 어렵게 말을 썼는데 다시 하면은 하나의 존재자가 있고 그죠? 아니,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두 개는 어떻습니까?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어때요? 이 문장 잘못됐죠. 뭐가 빠졌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뭐가 빠져 있는 거죠? 사람이다. 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죠. 칸트 공부할 때 나왔던 거죠. 소크라테스가 사람, 이제 두 명제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매개가 빠져 있죠. 그런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A 명제에서 B 명제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해겔에게서는 이러한 내화된 관계가 부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해겔한테는 그 매개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매개가 부정이에요, 부정. 해겔한테 부정이 매개 개념이에요. 사물을 운동시키는 개념으로 부정이 있어요, 부정.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주인과 노예가 대립하는 부정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사회가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부정의 방식. 그리고 우리 정신이 성숙해가는 가장 큰 방식이 해결이 봤을 때는 부정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지금까지 난 요런 나라고 생각을 해서 요런 나야. 나는 지금까지 요런 나였어. 그런데 타자를 만났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타자는 나를 요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난 타자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모습에 부정시켜 놔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갖고 있었던 이 모습을 가지고 부정시켜서 충돌을 시켜야 내가 새롭게 만들어지죠. 나의 상이. 이게 새로운 나가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렇게 새로운 나를 알고 있는데 타자를 만나서 또 다른 나를 알게 되면 또 내가 성숙해지는 거죠. 이게 뭐죠? 바로 부정의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이리적인 존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긍정이니까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을 도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리적인 존재는 긍정이다. 아까 이게 어디 나왔었죠? 85쪽에 나왔었죠. 순수한 긍정이라고 했었대요. 음.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도입하는 일은 다의적인 것 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특히 매개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매개, 즉 들레즈가 보기에 존재가 동일성의 의미와 비동일성의 의미를 따라서 이야기된다든지, 존재가 존재로서 또는 무로서 이야기된다는 그런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존재가 동일성의 의미와 비동일성의 의미, 이게 제가 보기엔 파르메니데스 같아요. 존재가 동일성의 의미와 비동일성의 의미, 그러니까 존재와 그다음에 두 번째 존재로서 또 무로서 이것도 파르메니데스인데 해결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존재가 존재로서 이야기되는 것과 무로서 이야기되는 게 서로 다르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음. 그냥 어떻든 간에 한 가지 의미로 이야기가 되지 않고 존재와 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존재에 대해서. 그냥 매개 안으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예요. 존재와 무. 딱 단순한 매개가 두 가지 매개인데 존재와 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고 했을 때. 무엇이 있다는 것은 뭐냐? 존재는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존재는? 비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도 범주가 되는 거예요. 무도 필요한 거예요. 무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존재가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존재하지 않음이 있으면 존재가 있는데 존재하지 않으면 없어야 되잖아요. A가 있으면 not A는 없어야 되잖아요. not A도 있으면 어떻게 되죠? A가 있는데 not A도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죽었는데 나는 또 살았어요.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건 리빙 데드라고 그랬잖아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존재. 무한 판단의 태제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파르메니데스의 그 유명한 두 개의 길들, 이게 바로 존재와 비존재를 공경하는 길. 파르메니데스가 유명하더라고요, 여기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오류다인 거예요. 아, 자, 들레즈는 반박하는데 사람들이 파르메니데스의 시를 통해서 그 명제 있죠.
존재를 긍정하는 길과 비존재를 긍정하는 길, 요 시를 통해서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결코 두 개의 길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다양하고 가장 다채로우며 가장 차이화된 모든 존재 양태들과 관계를 맺는 존재의 유일한 하나의 목소리. 앞에서는 함성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함성이 있다. 변증법적인 방법, 부정적인 것은 내화를 주장하는 매개들에 의한 방법은 이런 끝없는 오류의 성격만을 지닌다.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무는 없고 존재만 있다. 존재만 있다. 존재의 이 변화된 양상들만 있다. 존재와 무가 동시에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우리는 근데 이 통념적 사유가 있어갖고 존재하고 무를 동시에 있는 걸로 보잖아요. 그죠? 존재의 영역이 있고 무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겠다는 거죠. 존재로만 보겠다. 이래 우린 존재와 비존재의 정착적 분배는 분명히 옳지 않음을 이게 두 개의 범주로 본 건데 사유는 오로지 하나의 유일한 목소리만을 말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이라는 범주적 대립에 그 어떤 유효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의 목소리긴 한데 능동과 수동의 대립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럴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죠? 존재에 대해서. 실제로 들레즈와 가타리가 철학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스피노자를 보더라도 그가 능산과 소산의 대립이라는 전반적 모양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능을 증가시키는 기쁨, 기쁨의 능력, 이게 그다음에 능력을 감소시키는 슬픔, 이게 능동과 수동의 대립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것도 이르르는 그의 모든 시도 속에서 바로 이런 대립을 작용시켜지 않았냐. 그러니까 스피노자도 최소한 두 개의 범주를 갖고 한 것 같다. 능동과 수동이라는. 사실 우리는 안정된 방식에 의거한 최소한의 두 분배를 인정해야만 한다. 즉, 한편으로는 존재의 긍정적이며 이리적인 전체를 분배해야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존재가 그 자신 안에서 나타나는 방식, 즉, 존재자들의 다의적 분리와 나누어짐을 분배해야 된다. 또는 사물들의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을 분리해서 생각해야만 한다. 그죠?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 거니까 이러한 이원성이 들레즈의 저술을 가로지르고 있더라. 우리는 능동과 수동의 거대한 형식적 대립 위에서 리스트를 나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잠재성과 현실성, 비유기적인 생명과 정신분열증과 편집증, 대중운동과 당파, 이 유목적 대중운동과 당파, 탈송영화는 보통 탈영토화라고 번역하는 거죠.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이렇게 번역하는 거. 유목과 정착, 니체와 플라톤, 개념과 범주, 욕망과 원한, 자유와 국가, 진술과 판단. 진술과 판단은 잘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기관 없는 신체와 물신, 숭배 대상으로서의 물신 혹은 유기체라고 봐야 될 텐데, 그죠? 유기체. 그다음에 조각과 연극,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조각과 연극은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연극과 조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극이 기관 없는 신체고 조각은 기관 있는 신체 같은데 유기체. 이렇게 나뉜다. 들레즈의 서술들이 실제로 사람들은 현대적 특이성들이라는 사유에 투여된 이 같은 형식적인 쌍해들이 현대적 특이성들이라는 사유 이게 현대 들레즈가 주로 현대 예술들을 분석을 많이 하니까 이 같은 형식적인 쌍의 놀이가 궁극적으로 들레즈의 진정한 방법을 이룬다는 것. 그리고 이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욕망하는 긍정의 해방적인 길은 인지하게 하지만 수동적인 소외의 길은 거부하게 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거부하고 첫 번째로 집중해야 되는 거죠. 탈영투화를 해야지 재영투화해서는 안 되고, 그죠? 유목을 해야지 정착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 같은 확인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들레즈의 방법과 관련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데 능동, 수동이라는 이원성으로부터 비롯된 그 어떤 생동감 있는 압박이 들레즈 철학적인 언어 위에서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가 행한 모든 노력이란 바로 이런 압박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레즈 고유의 싸움은 언제나 그렇듯이 자아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방법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개되는데, 즉 외양상 때로는 존재 이리적 측면, 능동성 위에서 행해지며 때로는 존재자들의 다의적인 다수의 측면, 수동성 위에서 행해지는 분석법의 가로지름이 결코 범주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같은 두 개의 길들을 따라서 존재를 분배하거나 분할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일일성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두 개의 이름이 필요하지만 이 두 개의 이름들은 어떤 존재론적 분할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들레즈한테는 헷갈리는 모습이 있는데 이리적이라고 해놓고 능동과 수동의 쌍을 계속 쓴다는 거예요. 이리적이라 해놓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능동과 수동을 존재의 범주로 봐서는 안 돼! 이렇게 또 이야기한다는 거죠. 들레즈한테 그렇게 헷갈리는 모습들이 있다. 그런 계시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 틀림없는 진술이 있다. 이리적 존재는 능동적이도 수동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쓰는 이름들이지 존재의 중요한 양상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의 사유가 어떤 분석법 위에 근거하고 있대. 이 분석법이 그의 외양상 존재의 능동적 현실화들과 이 현실화들로부터 비롯된 현실적이고 수동적인 결과들을 분배한다면, 능동성과 수동성을 분배한다면, 이때 사유의 운동은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로 사유하면 안 된다. 이러한 사유는 중립적 지점에 도달할 때만 완전한 사유가 된다. 즉, 분할이 불가능한 하나의 의미의 존재론적인 분배에 능동과 수동이 종속되는 지점, 그래야 환영, 즉 시뮬라크르가 그의 동등한 방향으로 되돌려지는 지점, 그러니까 환영들이 동등한 방황이라는 것. 이때 동등한 방황이 변증법적인 모든 대립을 환영 안에서 중화시키고 환영들을 모든 내적 관계, 능동은 물론이고 수동적인 내적 관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지점, 이런 중립적인 지점에 사유가 도달할 때 완전한 사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애매모호한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이걸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튼 간에 능동과 수동은 범주 개념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거. 그죠? 그리고 그건 그냥 단순한 이름들에 불과하지만 하고 중요한 건 중립성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유는 이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끝에까지 나아가는 자신의 능력. 이 끝에까지 나아가는 능력이 뭐죠? 어디까지 가는 거죠? 존재. 존재 이르성에 나아가는 거죠. 즉, 사유를 확인하는, 그리고 사유의 한 케이스라는 우발적인 경우에 강제적으로 운동하는 놓이게 되는 바로 그 영능의 한계까지 나아가는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다. 참된 사유란 존재의 영능에까지 도달하는 사유. 하지만 그 평가가 어찌되든 간에 사유는 일단 시작되어야 된다. 들레즈에 따르면 우리의 사유는 본래적 혼돈 안에서 시작한다. 즉 우리에게 가해진 폭력이 우리를 내던지는 것으로서의 혼돈.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사유할 수 없는 것으로서의 혼돈. 즉 우리의 사유는 우리의 사유는 혼돈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왜 혼돈이어야 되느냐? 자아의 명증성이라든지 의식의 명증성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사유가 아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상식에 불과한 거고 양식에 불과한 것이고 사유는 그게 아니라 의식적인 명료함이라든지 공통 양식 이런 거 있죠. 그것을 깨뜨리는 장면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와 동시에 사유의 이 같은 시작은 언제나 어떤 범주적 분배에 의해서 또는 존재의 일성을 망각시키는 형식들 안에서 케이스들을 할당하는 맹목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죠? 말하자면 들레즈의 작업 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성숙된 형태로 능동과 수동적인 것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능동적 실행과 수동적인 반실행 같은 두 개의 성취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히 설명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능동과 수동이 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충분하냐? 명백히 이러한 둘의 주장은
시작 단계를 위한 것이고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이전과 관련해서 들레즈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본래의 형식주의로부터 출발하되 이 형식주의를 유목적 방식으로 뒤집어라. 그리고 모든 관계와 고정적 분배가 어, 어, 자신들 안에 배치된 항들에 대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으로 됨에 따라 관계와 분배 스스로가 녹아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 이론의 사유가 들레즈가 열의 존재라고 부르는 것에 중립성을 향해 되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이는 방법. 문장이 되게 어려운데요. 다시. 들레즈의 방법은 뭐냐면, 형식주의. 그러니까 범주를 가지고 출발하기는 해야 돼요. 어쨌든. 갖고 있으니까. 능동과 수동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야 돼요. 유목적으로 뒤집고. 두 번째는, 열외의 존재라고 부르는 것의 중립성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열외의 존재는 우리가 지금 개체로서 이런 혹시 컵같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걸 우리가 실존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열외의 존재는 이런 실존은 아닌 방식으로 존재하는 걸 열의 존재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그 의식과 개체의 그 이하층에 있는 거 있죠. 차이들만 드글드글 하는 것도 있죠. 우리가 아까 번개 예가 나왔으니까 전압차가 번개라고 하는 개별성을 낳잖아요. 개별성 아래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전압차인데 전압차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그러면 열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전압차는 번개처럼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번개처럼 보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죠? 그런 존재 방식이 바로 열외의 존재. 우리 사유는 바로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립적인 지대. 전압차 같은 세계가 중립적인 지대. 그 차이의 지대까지 사유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사유라고 보는 거죠. 음,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없어도 된 것 같아요. 진실 나가기는 또 애매하네요.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통해 좀 더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렵죠, 그래? 어렵습니다. 음, 이게 구체적으로 뭘 예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아디로 추상적인 지난 시간에 그 사이리그 비판, 그다음에 현상학 비판, 요것들은 되게 명쾌했죠, 어느 정도. 명쾌했습니다. 그 분리종합 같은 거, 이중 분절 이런 얘기죠. 오늘은 들레즈가 플라톤주의를 비판했는데, 플라톤주의다. 같은 모습이 좀 보인다. 두 번째, 플라톤을 들레즈 방식으로만 해석할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 들레즈의 방법은 뭐냐?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들레즈의 방법은 변증법적이지 않은 방법이고, 변증법적인 방법은 뭐냐면, 매개나 범주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학자마다 자기가 쓰는 매개가 있어요. 세계의 운동이나 존재를 설명하는 매개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죠? 플라톤 같은 경우는 뭐 이데아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헤겔 같은 경우는 뭐 부정 같은 매개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존재의 마지막 긍정성이 이룰 수가 없게 된다. 중립성이라는 지대. 그곳에 이르려면 범주를 버리는 유목적 분배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술의 순서상 능동 수동과 같은 어떤 그런 정착적 분배를 쓰긴 쓴다는 거죠. 들려주던데. 근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세계가 능동과 수동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범주들이 파괴되고 그런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음. 구체적 설명은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음, 그 진리 찾기 거기에서 음. 어쨌든 그 사유의 시작점은 이제 폭력처럼 다가온다. 그렇게 얘기해서 약간 이게 좀 수동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수동적으로 시작해서 결국 진리라는 무언가를 많이 찾게 된다면, 그것을 찾게 되는 이 과정은 결국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음, 형식주를 맨 처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뒤집는 방식, 그러니까 이 결과물이 혹시 이렇게 중립적인 것, 그러니까 결국 진리를 찾는다는 그 결과물이 중립적이 되는 것, 이게 지금, 누구지? 들레즈의 뭐 사유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뭔가를 의식적으로 하잖아요. 의식적으로 청소도 하고 뭐 공동체도 만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능동적인 태도죠. 네네네. 능동적인 태도인데 프로이트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능동성 속에 무의식이 숨어 있었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 무의식의 지배를 받아서 했다 그러면 음, 이 능동성이야말로 조종된 것일 수 있겠죠. 그래, 능동성이라고 봤던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능동성은 저 아래에 감춰진 것이잖아요. 음, 그죠? 무의식이.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면 나의 능동성을 깨져야 되는데 능동적으로는 못 깬단 말이죠. 음, 왜냐면 능동은 의식이니까 이미 의식으로 내 의식을 깰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의식이 깨떨어지려면 수동화 되어야 되는데 그 수동화가 결국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능동적 지점을 만나는 거잖아요. 음, 이게 구조가 되게 희미하죠. 이상하잖아요. 능동이 아닌 방식으로만 능동에 도달하는 건데 그때 그러면 저 안에 있는 무의식은 내가 의식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능동이잖아요. 조종하는 것일 수 있는데 이 차에서 봤을 때는 이게 능동이냐라는 거죠, 이게. 능동과 수동의 대립이 없는 지점일 수도 있잖아요. 이 층에는 그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죠? 그랬을 때 요걸 뭐라고 부르냐, 이게 좀 바디가 중립성이라고 부르는 거. 이게 지금, 이게 큰 단위를 전제하면 능동이냐 수동이냐가 명확한데, 큰 단위 아래로 내려가서 차이들이 증식하는 세계는 그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이라는 게 어쨌든, 그러니까 의식, 무의식으로 따지면 의식적 층위에서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일종의, 그쵸, 무의식으로 내려가기 위한 의식적인 방법들. 이 의식적인 방법들 안에서, 그러니까 의식적인 것 안에서 과연 중립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죠. 기존에 이제 철학자들이 만든 개념들이 존재를 사유할 수 있게 만들어둔 개념들이 있는 거죠. 그 개념들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다 실패하는 지점들이 보이는 거죠. 음, 그럼 그 개념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 개념들을 버리는 과정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개념도 안 되고 저 개념도 안 되고 계속해서 깨지는 과정이 있는 거죠. 음, 그렇게 하면서 어떤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쭉쭉쭉. 나중에 가면 예를 들면 수동적 종합 뭐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진다. 종합은 종합인데 수동적 종합 이런 개념을 쓴단 말이죠. 근데 칸트한테는 종합이 능동적인 건데 수동적 종합 이런 말들을 어쩔 수 없이 만들게 돼요. 근데 그 개념은 철학적 사유이기 때문에 의식화된 개념이지만 사실은 그게 저 아래 층위를 지시하는 개념이죠. 사실 정확하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언어의 특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언어 없이 사유할 수 없으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가면은 막 역설이나 이런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들레즈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언어도 그 한계로 밀고 가야 됩니다. 뜻이 통하지 않고 않는 지점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해야 되고 음, 그렇게밖에 근데 그걸 작가는 그걸 뜻이 통하지 않는 언어들을 막 써가면서 막 쓴단 말이죠. 이상이 막 시를 이상하게 쓰듯이. 근데 철학자는 그것을 의 의미를 규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대상 자체를 작가는 막 지시하려고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파괴되는 지점으로 가서 막 하는 건데 요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철학자는 규정할 수가 있는 거죠, 언어로.
그 작업까지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렇게 규정하는 게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한정시키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왜 그런 개념이 그런 생각이 생기냐면, 음, 대상이 있고, 대상이 있고, 이걸 재현하는 뭐가 있다고 봤을 때, 대상이 너무 재현이 안 됐을 때, 그때 만들어진 언어라는 건 뭔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음, 요건 대상과 재현의 관계에서 이런 거고, 개념은 다른 거죠. 개념은 뭘 재현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적 개념. 재현하는 게 아니고, 그 사태 전체를 구조적으로 지시하는 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것들로 구성된 세계를 차이들의 세계라고 하자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개념이죠. 개념이 갖고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철학의 능력인데, 과학은 이렇게 작동 안 하죠. 과학은 실증을 해야 되는데, 실증되지 않는 것을 개념은 말할 수 있는 거죠. 종교적으로 가면 막 환상 체험 같은 걸로 막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환상 체험이라는 왜 환상 체험의 형태이냐? 그 자아가 붕괴되고 그다음에 비자아의 출현 이런 식으로 말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능동이라는 거가 되게 수동적인 걸로 느껴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왜 이 존재가 실존 양태를 선택하는 그 영능이 이렇게 그냥 음. 밀려와서 이 자아가 깨지는 그래서 능동이 되게 수동적인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좀 저는 이거 읽으면서 들었거든요. 우리가 있는 층위가 좀 굉장히 큰 층이잖아요. 재현의 층위. 글래지 용어로 하면 재현의 층위. 재현의 층위는 사실은 들레즈에 따르면은 그게 그냥 효과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니까. 음, 실질적으로는 차이의 층위가 기본이고. 알겠지. 이 영능이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그 차이가 일어나는 건가요? 영능 자체가 차이예요, 차이. 영능 자체가? 차이. 음, 번개의 전압차가 영능이에요. 음, 근데 우리는 번개만을 보는 거니까 전압차는 못 보잖아요. 음. 번개만을 봤을 뿐이죠.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그 전압차, 그 차이의 세계를 규정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어도. 그죠? 그 볼 수 없는 세계를 그림으로 그려주려고 하는 화가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이상한 그림을 막 그리겠죠. 근데 철학적 개념은 더 편하죠. 그 세계가 차이의 세계야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건데 예술가는 막 그걸 그려내야 되는 거죠. 음악가는 소리를 통해서 막 나타내야 되고. 베이컨이 영능의 세계를 그린 거예요. 그 이상한 그림들이. 베이컨요? 네. 베이컨이 그렇죠. 우리 음, 신체, 기관 없는 신체라고 하는 그 음, 영역이 실제 그게 우선인데 음. 우리가 유기체에 갇혀 있으니까 그 유기체 속에서 기관 없는 신체가 빠져나가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데 예술가들은 철학자들은 그냥 음, 즉자적 차이의 세계 뭐 이래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차이의 세계는 그냥 이 사유로만 있는 세계예요? 아니죠. 이로만 있는 세계가 아니죠. 예? 실제 아니야. 있는 아, 세계죠. 차, 차이로만 가능한 세계. 실제? 실제 내가 달라지면 그거가 이걸로 오는 거라 그래. 실제 체험이 가능한 세계인가? 전압차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갈 때 기가 멍할 때, 먹먹할 때 음, 대기압 차를 느낀 거잖아요. 차이. 아, 차이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데 음, 존재하고 존재자. 글래즈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글래즈의 철학을 아주 긍정적이고 진짜 포지티브하게 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하고 있고 다음 글을 쓴다면 이걸로 써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짱 들레즈 철학을 받아들이면 차이의 철학 아니,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지? 들레즈는 너무 중요하다고 그러는 왜 그런가 고민을 하는 중. 선생님, 저는 여기 오늘 읽으면서 음, 그 블레즈가 말하는 그 일자가 저는 이데아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음. 선생님도 그 이데아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디우이의 의견에. 아니 그게 아니고 어 플라톤의 이데아가 좀 되게 애매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자기 동일성의 세계 같은 거 있잖아요. 선은 선이지 뭐 이렇게 정의만이 정의롭지. 동호반복으로밖에 표현 안 되는 그 이데아의 세계인데 왜 동호반복으로만 표현했을까? 그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은 거죠. 이데아. 근데 우리는 너무 통념적인 플라톤을 공부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데아는 고정되어 있고 근거 바탕이고 요걸 모방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어. 감각적인 것들. 감각적인 것들은 열등해. 위대아가 위에 있지. 정말 플라톤이 이런 구도로 이야기하고 있냐? 책을 보면 애매한 구절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동어 반복이 뭐예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데아를. 그러니까 동호 반복이라고 하는 게 동일성이냐, 완전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은 법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법은 법이지 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은 법이다가 동호 반복이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이라는 본질이 있어. 법은 법이야. 요 법은 그 본질을 따르고 있어. 법은 법이지. 이렇게 말한다거나. 어, 우리가 그 말을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그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말을 언제 하느냐. 뭐 영옥이 다워. 이럴 때 있잖아요, 선생님. 음, 그럴 때 영옥이라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영옥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게 상이 있는 거죠. 음. 그 상에 맞게 내가 뭔가 이렇게 움직여 행동을 했을 때 아, 영옥이답다 이러잖아요. 지금도 지금 그런 선생님 설명 방식이 영옥스럽네요, 그죠? 역, 역시 영옥셈은 영옥셈이야.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동일자를 지시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존재자, 저 아, 실망감이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 말의 상황 속에서는. 아, 영옥쌤은 정말 영옥쌤이네요. 이거 말했을 때 실망감의 표현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애매하다고요? 동어 반복이? 아니, 동어 반복 속에는 동일성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차이도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차이를 지시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다는 거지, 이데아가. 음, 음, 근데 좀 애매한데요. 어쨌든 음, 찾아봐야 되는데, 그 음, 플라톤 책을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국사를 예전에 강의 때문에 정독을 해봤었을 때, 정독하고 사회지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 이데아에 대한 설명을 잘 안 해요. 이데아가 기준인데, 이데아를 설명을 안 해요.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 설명되지 않는 그걸 바탕으로 다른 걸 막 하고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탕에 음, 근거가 없어요. 이 구도가 뭘까, 그럼? 그러니까 플라톤도 그 마지막 근본은 차이의 세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봤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차이의 세계가 카피본 이런 것들로 또 차이를 낳는 것이고, 이렇게. 수많은 차이들이 만들어지니까 맨날 얘는 소피스트가 참된 낚시꾼이냐, 참된 낚시꾼이 아니냐, 자꾸 검토해야 되고, 자꾸 이게 차이가 만들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가를 보면은
참된 목동은 누구지? 하고 나서면 제가 참된 목동이 하면서 농부가 나오고 의사가 나와서 우리는 인간의 참된 목동이 막 이렇게 막 겨룬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정치가가 나와서 우리가 진정한 인간의 목자지, 목동이 이렇게 말할 때, 이 수많은 비슷한 것들의 정식들, 차이들의 정식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플라톤을. 그러니까 바디우가 꼭 틀린 건 아닌데, 음, 근데 읽어보면 들레즈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플라톤과 플라톤주의를 구별하는 것 같아요. 약간 교묘한 방식인데, 플라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플라톤주의가 이렇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플라톤에게는 이 다층적인 측면이 좀 있다. 선생님, 이게,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선생님. 음, 플라톤에서 그때 차이라는 점이 제가 너무 긍정이 되거든요. 아, 그렇겠다. 근데 그때 차이를 말할 때,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요. 예. 플라, 그죠? 그런데 들레즈한테 차이할 때는 기준점이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플라톤한테 그 기준점이 있냐는 거예요. 진짜로. 공부를 많이 안 참, 해봐서 플라톤은 우리 모르겠는데, 전 플라톤은 어때까지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준점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근데 네. 실제로 가면 그 기준점이 되는 이데아가 예. 없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데아가 아, 정확히 뭔지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구나. 예를 들어 음, 우리는 좋은 사람 하면 좋은 사람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신을 모방한 자,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음, 근데 마지막 그 신이 근거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음. 그럼 다 뒤틀리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어떤 칸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 속에 있습니다. 그죠? 칸트 철학은 이 세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다룬 것이고, 들레즈는 이 세계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다. 이걸 사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좀 다르죠. 시간도 좀 많이 됐고, 다음 주 한 주는 명절 좀 쉬고요. 그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아.